3시간. 한 인도 예언자가 오직 동아시아만을 위해 말한 시간입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유럽이 아닙니다. 오직 이 땅. 한반도와 그 이웃들. 아비갸 아난드. 2019년 전염병을 예고한 그 이름. 그가 이번에 본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7개의 그림이었습니다. 어두운 창문, 방향을 잃은 군중, 뒤집힌 황금 저울, 타오르는 문서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였을까요? 오늘 그가 본 것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아비갸 아난드, 14살의 세계가 그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인도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이 소녀는 5살 때 산스크리트어를 읽었고 8살에 베다 점성술의 고대 문헌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동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단지 듣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처음 세상의 주목을 받은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온다. 세계는 숨을 멈출 것이다. 몇 달 뒤 전 세계는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비웠습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그의 예측은 계속 맞아떨어졌습니다. 경제의 흔들림, 국제관계의 균열, 자연재해의 시점, 그리고 올해 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짜리 영상.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오직 한 지역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아시아, 일본, 중국, 그리고 한반도. 그는 숫자를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특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보여준 것은 상징이었습니다. 이미지였습니다. 마치 꿈에서 본 장면들을 천천히 펼쳐놓는 것처럼. 왜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아난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성은 단순한 암석이 아닙니다. 우주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별들의 움직임, 행성의 배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말로 전달되지 않는 언어, 느낌으로, 직관으로, 상징으로 전해지는 우주의 속삭임. 그는 말합니다. 저는 번역가일 뿐입니다. 하늘이 보여주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 옮기는 사람. 하지만 이번에 제가 본 것 중 일부는 제가 번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번역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한반도의 7가지 상징이었습니다. 어두운 창문, 방향 없는 군중, 사라지는 손, 뒤집힌 저울, 흐려지는 거울, 불타는 서류, 4개의 깃발. 아난드는 영상 말미에 이례적인 부탁을 남겼습니다. 이 상징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아는 분들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이것을 읽어주십시오. 수천 년 역사의 중국에게 하지 않은 부탁. 경제 대국 일본에게 하지 않은 부탁. 오직 이 땅의 사람들에게만 건넨 요청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작은 반도에 숨겨져 있기에 별들은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전에 먼저 그가 본 이웃 나라들의 운명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아난드가 가장 먼저 본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그가 묘사한 장면은 이랬습니다. 오래된 정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아름다웠을 그곳. 하지만 지금은 나무 울타리가 썩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돌 위에는 이끼가 두껍게 덮였고 연못의 물은 탁하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수면 위로 낙엽들이 소리 없이 떠다녔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는 낙엽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정원. 그런데 그 황폐한 풍경 한가운데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줄기는 중간에서 꺾여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오랫동안 그 나무를 짓눌러 온 것처럼 휘어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나무였다면 진작 쓰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나무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꺾인 줄기 위로 휘어진 가지 끝에서 푸른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아난드는 이것을 일본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부러져도 쓰러지지 않는 나라, 휘어져도 끝까지 버티는 민족. 그 집요한 생존 본능. 하지만 정원에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울타리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썩은 나무를 빼내고 새 목재를 대려 했습니다. 연못의 낙엽을 걷어내려 했습니다. 필사적인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손을 대는 곳마다 썩음이 더 빨리 번졌습니다. 고치려 할수록 무너졌습니다. 살리려 할수록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낡은 것을 낡은 방식으로 고치려는 시도. 이미 수명을 다한 구조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노력.
그것이 오히려 붕괴를 앞당긴다는 경고가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있었습니다. 정원을 둘러싼 높은 담. 그 담에는 작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깥 세상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정원 안의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문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들리지만 나가지 않는 사람들, 느끼지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바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 안에 머무는 사람들. 아난드는 이것을 심리적 감옥이라 불렀습니다. 물리적 장벽이 아니라 마음의 벽, 변화를 알면서도 변화하지 못하는 상태. 문은 열려 있는데 스스로 갇혀 있는 역설. 일본의 정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소나무는 여전히 버티고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고치려 애쓰고 있으며 문 너머의 바람은 계속 불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언제 그 문을 열 것인가? 하지만 일본만이 아난드의 시선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더 넓은 곳으로, 더 거대한 존재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난드의 시선은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용을 보았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빛 용이었습니다. 비늘 하나하나가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이 용은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무게감 있게, 권위 있게, 수천 년 전통의 무게를 몸에 두른 존재처럼. 두 번째는 은빛 용이었습니다. 금빛 용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림자처럼 금빛 용이 방향을 틀면 은빛 용도 틀었습니다. 스스로의 길은 없었습니다. 오직 따르는 것. 경제라는 이름의 수능. 세 번째는 검은 용이었습니다. 다른 둘과 달랐습니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이. 방향을 바꾸고 사라졌다 나타나고 규칙 없이 춤췄습니다. 변화 그 자체였습니다. 세 용은 함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음악에 맞춰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진정으로 하나가 되지도 못하면서 겉으로는 조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각자 다른 박자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빛 한 줄기가 내려왔습니다. 부드러운 빛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심판의 빛이었습니다. 세 용은 동시에 춤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금빛 용은 낮고 깊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은빛 용은 높고 가는 소리로 울었습니다. 검은 용은 거칠고 날카로운 소리로 울었습니다. 세 가지 다른 언어, 세 가지 다른 슬픔. 같은 하늘 아래 있으면서도 서로의 울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들. 아난드는 이것을 내부의 분열이라 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하나의 나라, 하나의 힘. 하지만 속에서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세 개의 심장. 그리고 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것은 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난드는 그것을 심판의 물이라 불렀습니다. 이 물은 적시는 것이 아니라 녹였습니다. 건물이 녹았습니다. 땅이 녹았습니다. 단단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실을 용해시키는 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드는 물결. 우아하게 춤추던 세 용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아함도 위험도 없이 오직 살기 위해 하늘의 눈물 속에서 가라앉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서로의 몸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난드는 이 장면을 오래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춤추던 자들이 매달리는 자들이 되는 순간, 자존심이 생존 앞에 무릎 꿇는 순간, 그것이 중국의 올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들의 너머로 반도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난드의 눈이 한반도에 닿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다른 나라들과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하나의 정원을 보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세 마리 용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가 본 것은 7개의 조각난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깨진 거울에 비친 상처럼. 각각은 독립된 이미지였지만 모두 하나의 이야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징조. 어두운 창문. 높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단 하나의 창문만이 완전한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주변의 빛을 삼키는 것처럼 검었습니다. 아난드는 그 창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것은 고립인가? 아니면 숨겨진 무언가인가? 모두가 빛날 때 홀로 어두운 그 방.
그 안에는 누가 있는가? 아니면 무엇이 있는가? 그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음만 남겼습니다. 두 번째 징조. 방향 없는 다리. 서울의 다리 하나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향하는 방향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북쪽으로 가던 사람이 갑자기 남쪽으로,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고장난 나침반처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하지만 도착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징조. 텅 빈 공사장, 건설 현장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노동자들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벽돌을 쌓고, 철근을 엮고,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필름을 빨리 감은 것처럼. 그리고 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쯤 지어진 건물과 바람에 흔들리는 팻말 하나. 공사 중단. 사람이 사라진 현장. 미래가 멈춘 풍경. 네 번째 징조. 뒤집힌 저울. 금빛 저울이 보였습니다. 정밀하게 균형 잡힌 아름다운 저울. 한쪽에는 깃털이, 다른 한쪽에는 돌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났습니다. 그 손은 저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집었습니다. 완전히 저울은 거꾸로 선 채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균형이 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균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뒤집힌 것이었습니다. 아난드는 이 네 가지 장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아직 세 개의 징조가 더 남아있다고. 네 개의 징조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난드가 본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징조. 흐려지는 거울. 휴전선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철조망이나 군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거대한 거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 거울 속에는 북녘 땅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선명했습니다. 산의 윤곽, 들판의 색깔, 마을의 형체까지 또렷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거울 표면에 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북녘의 모습이 흐려졌습니다. 윤곽이 사라졌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거울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색 안개만이 가득했습니다. 분단 이후 우리는 늘 북쪽을 바라봐 왔습니다. 때로는 적으로, 때로는 형제로. 하지만 적어도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난드가 본 것은 그 인식마저 사라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대비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징조. 불타는 서류. 정부 건물 안이 보였습니다. 서류 캐비닛이 가득한 방. 그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불이었습니다. 천장에서 시작된 것도, 바닥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류 자체에서 불이 피어올랐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스스로 타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녔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들. 그들은 불을 끄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더 불 속에 던졌습니다. 과거를 태우려는 것처럼, 기록을 지우려는 것처럼. 하지만 재가 된 서류 위로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불에도 사라지지 않는 흔적들. 일곱 번째 징조. 네 개의 깃발. 넓은 광장이 보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네 개의 깃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무지갯빛 깃발, 검은 깃발, 흰 깃발, 붉은 깃발. 네 깃발은 각각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완전히 등을 돌린 채 바람이 불었습니다. 깃발들이 펄럭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깃발도 같은 방향으로 휘날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네 개의 서로 다른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한 땅 위에서 네 개의 세계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에 둘러싸여 산더미처럼 쌓인 종이들 사이에서 그는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서류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피인지 불인지 알 수 없는 것으로 그는 파묻혔습니다. 자신이 만든 서류 속에, 자신이 쌓은 업무 속에 시스템이 무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7개의 징조. 아난드는 이것을 모두 보여준 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보여줄 것이 더 있다고. 7개의 징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난드의 환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 그가 본 것은 더 넓은 풍경이었습니다. 한반도를 넘어서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장면들. 첫 번째, 멈춘 시계. 고급스러운 시계 하나가 보였습니다. 금으로 테를 두른 장인이 만든 명품 시계.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시침과 분침이 움직이고는 있었습니다.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빠르게 돌다가 갑자기 멈췄다가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조롱하는 것처럼. 아난드는 말했습니다. 오래된 성공의 기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어온 척도들, 시간을 재는 방식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의 의미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두 번째, 검은 우산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비가 올 기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산을 펼쳤습니다. 검은 우산들, 수백, 수천 개의 검은 우산이 거리를 덮었습니다. 그들은 위를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내리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아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들, 이름 붙일 수 없는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 아난드는 이것을 영적 감각의 각성이라 불렀습니다. 머리로는 모르지만 몸이 먼저 아는 것. 세 번째, 역류하는 강,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물이 거꾸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내려가야 할 물이 내륙으로, 북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흘렀습니다. 중국을 향해 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강물 위로 빛나는 무언가가 함께 흘러갔습니다. 형체 없는 빛들, 에너지인지 영혼인지 자원인지 알 수 없는 것들. 무언가가 이 땅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혹은 무언가가 저쪽으로 이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작은 배 한 척, 가장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재난이 닥쳤을 때, 심판의 물이 모든 것을 녹이고 있을 때, 용들이 서로를 붙잡고 허우적댈 때, 그 혼란의 물살을 가르며 작은 배 한 척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배였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구조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용들이 그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그 다음에는 놀라움으로, 마지막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난드는 이 순간을 존경을 얻는 순간이라 불렀습니다.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얻는 존경. 위기의 순간에 도우러 온 자에게 바치는 경애. 작은 나라가 큰 역할을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난드의 환상은 올해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조금 더 먼 곳을 향했습니다. 내년의 지평선. 그가 본 것은 병원이었습니다. 크고 하얀 건물. 그 건물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와도, 새벽이 와도 창문마다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고통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난드는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 포기하지 않는 손길, 밤새 누군가를 살리려는 노력. 그것이 내년 이 땅의 모습이라고. 그리고 북녘 하늘이 보였습니다. 평양 위로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7색이 아니었습니다. 3가지 색만으로 이루어진 무지개. 그 아래로 그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아난드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별은 가능성을 보여줄 뿐 길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 앞에는 2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으로 향합니다. 다른 하나는 예상치 못한 빛으로 향합니다. 어느 길을 걸을지는 별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환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하늘에 나타나지 않은 별 하나. 어떤 천문학자도 관측하지 못한 별. 그 별이 이 땅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작은 반도에서 피어난 빛이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라고.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태인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별의 이름은 희망이 될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새로운 별. 한반도에서 태어날 빛.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이 영상에서 들은 7가지 징조 중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창문입니까? 뒤집힌 저울입니까? 아니면 작은 구조선입니까? 그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 속에 우리 각자의 역할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예언은 거울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 그 거울 앞에서 무엇을 볼지, 무엇을 할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입니다. 별은 말합니다. 하지만 걷는 것은 사람입니다. 이 영상은 아비게 아난드의 예언을 바탕으로 제작된 교육적 콘텐츠입니다. 목적은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나누는 것이지 두려움이나 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의 시각일 뿐이며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분별력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본 징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 이야기들이 모여 우리 공동체의 지혜가 됩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